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9월 18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제로 모순된 원가 세계를 표현해 봤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미스인포메이션 대 디스인포메이션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들은 보호받는 표현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유진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9월 16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스 정보는 오해하거나 속일 의도 없이 유포되는 허위 정보입니다. 일반적인 예로는 잘못된 통계를 가진 기사를 실수로 다시 게시하거나 잘못된 숙제 마감일 같은 반 친구와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unintended 비의도적 오류 정보라고 저는 부르고 있었어요. 디스 허위 정보는 다른 사람을 오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포되는 허위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조작된 뉴스 리포트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AI를 사용하여 학생이 오류가 있는 가짜 학습 가이드를 만들어 공유하는 동시에 테스트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정확한 버전을 유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intended 의도적 오류 정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언급했듯이 중요한 요소는 의도입니다. 허위 정보는 의도적인 반면 잘못된 정보는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인식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정부가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를 언제 제한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허위 정보는 명확하거나 즉각적인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경우 특히 허위 정보가 해를 끼칠 때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에 대한 제한을 허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 또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진술,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명예훼손을 보호하지 않으며 법률은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허위 진술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거죠. How can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be identified? 어떻게 식별할 수 있겠느냐? 이 의도적 허위 정보와 비의도적 허위 정보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겠느냐?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일부 국문 번역돼서 소개된 것은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을 조심하세요. 허위 정보는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맥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문맥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오래된 이미지나 인용문이 기만적일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했네요. 이런 사진을 게재했는데 We need a change. 우리는 혁신이 필요하다. change,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건데 이 글을 읽고서 이런 생각을 정리를 해봅니다. 제가 먼저 시작했던 것은 스루풋 회계 분석 내용인데요. 최근에 골든을 붙였습니다. 스루풋 골든 회계로 분석함에 있어서도 저는 공시 내용에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시 그것이 의도적 오류인지 비의도적 오류인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의도적이라고 제가 확신을 하면은 그거를 우리는 분식회계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도 조심스러워서 개연성 가정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사회면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관관계 추론보다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인 인과관계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인과관계 논리로 표현하기는 또한 어렵습니다.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닌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이가 먹고서도 그런 세상을 안 살아왔기 때문에 감정 유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생존 우선순위 뉴스는 내가 스스로 소리내어 읽어 버벌라이징 해보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스스로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은 직관이 길을 안내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그동안에 그냥 직관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것을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고가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납품회사의 원가 회계를 바탕으로 한 견적 단가는 충분히 내고할 필요가 있다. 논리적 설명을 좀 제가 시도를 해봅니다. 이것은 상반기 실적을 연간 매출액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나온 어떤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매출원가 산식에 의한 손익계산서 표현한 방법인데요. 목표 이익이 실적이 9%였는데 영업이익이 8.9% 목표를 갖는 거로 0.1% 우리가 영업이익을 감소하고 그래도 납품단가를 이걸 납품단가로 이제 그 비율을 해보겠습니다. 8,126만 6천 원에 팔아가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매출원가 도출로 된 거예요. 그런데 매출원가가 6,299만 1,000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은 밑바닥부터 제조원가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생산재료비가 5만 4천 원이었습니다. 여기다가 가공비가 1,049만 8천 원 들어가고, 그런데 요거를 두 개를 더하면은 총 제조 비용은 6,355만 3천 원이 되는데 매출 원가는 6,299만 1천 원으로 줄어드는데, 이 경우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매출 원가 산식에 의해서 매출 원가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299만 1천 원이 요 위에 매출 원가로 들어가서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결산할 때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실제 그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견적서를 낸다는 거는 미래를 시뮬레이션해서 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원가 사고방식으로 한다면은 재고를 감안하는 거니까 목표이익은 이제 고정으로 725만 1,000원 요거를 갖다 놓고서 일반적으로 견적서를 내라고 그래서 브릭다운해서 내라고 그러면은 생산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가공비가 얼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관 비율이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거까지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한 8.9%, 0.1% 가격 영업이익을 내린 거예요. 해가지고 재무 쪽에서는 8천만 94만 4천 원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영업에서는 그것은 이미 당신네들이 그 재고 증감 이런 거를 아니까 그런 건데 우리는 그런 거 몰라. 모르고, 자, 똑같이 생산 재료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공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판관비 그대로 들어가는데 금액은 8,182만 7천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저 밑에 제가 재고를 생략한 거죠. 그러면은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견적서를 내게 될 거다 이거예요. 목표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실제 이 내고를 당해가지고 8,100만 원에 팔게 되더라도 나중에 결산하면은 영업이익은 736천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씩 웃을 겁니다. 82만 7천 원을 깎아줘도 이익은 더 나게 돼 있다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웃음을 지을 것입니다. 요 밑에서 상반기가 재고 증가율보다 낮은 15% 증가를 가정해서 원가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 원가가 감소한다는 것을 글로 표현해 봤고요. 영업 부분은 견적 내역을 어떻게 작성할까, 여기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비싸게 견적을 낸 다음에 깎아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겠죠. 납품 측에서 내고를 당했더라도 소기의 영업이익률은 올라간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매출 증가 압박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질문, 그렇다면 구매 측에서 얼마를 더 깎아도 될까? 8,100만 원에서 얼마를 깎아도 무조건 가격을 후려치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협상할 수 있을까? 그것을 다음 장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GDP에서도 재고 증가, 자산 증가를 GDP 증가율에 산입하는 게 현실 세계죠. 즉 재고의 증가는 인플레이션의 유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원가 세계란 모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고가 감소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초기에 8.8%로 영업이익률은 내려갑니다만은 8,238만 9천원으로 가격이 오히려 더 재고를 감소시켰는데도 올라갑니다. 이 경우도 앞장과 같이 그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를 하는데 매출원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목표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거를 올려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원가상고 방식에 의해서는 8,238만 9천원 받으라고, 재고를 줄어드니까 이게 높게 받아야 우리가 목표이익이 나온다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업은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고 재고가 증가하든 증가하지 않든 우리는 무조건 8,182만 7천원의 견적서를 낼 거야. 당신이 영업해봤어?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그래서 내고를 우리가 재고를 많이 줄였거든요. 그리고 8,180만 원에 팔아도 상반기보다도 영업이익이 적게 나와요. 울상을 지면서 666만 1,000원밖에 이익을 못 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그 725만 1,000원까지 영업이익을 좀 더 내봐. 그러면 2%를 더 판매할 수 있는, 2%만 노력하면은 유사하게 727만 2천원이니까 이런 기업체를 찾아가지고 좀 납품을 해봐. 얼마로 팔아야 되느냐? 8,343만 6천원에 팔아야 됩니다. 이걸 또 가격을 이렇게 올려주고 팔 수 있는 데가 아니냐? 그러면 수출 단가 뭐 이런 거로 등등 해가지고 하게 되겠죠. 만약 재고가 15% 감소한다면 재무 측에서는 판매 단가를 더 올려야 소기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거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견적 단가를 영업 부분은 부풀리지 말고 평소대로 성실하게 제출해서 구매처를 설득해야 하는 과정은 필수가 되겠죠. 어, 울상을 지면서라도 우리가 영업이 내려가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목표 영업이익 달성을 위해 영업 부분은 매출 증가 노력으로 2%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이것도 모순일 것입니다. 그러면 스루펫 골든 회계에는 어떤 길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재고 증감과 관계없이 합리적 납품단가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무언 설명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원가 세계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였다. 결과가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스루펫 세계의 사고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운영경비에서 목표하는 스루펫율로 나누면은 목표 이익은 700만 원 가져가는 거로 했어요. 이쪽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8,041만 1,000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매출 재료비 기준해서 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으로 요거는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이 스루펫율, 그 마진율을 확보. 나머지 운영 경비는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게 원재료 연동제라고 봐도 되겠죠. 이게 4.4% 증가했다. 그대로 인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실전적으로는 견적서를 이렇게 브릭다운해서 내야 되겠죠. 뭐 판매 관리비 뭐 이런 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내느냐. 매출 재료비가 우리가 5,188만 4천 원이 들어갑니다. 운영경비가 2,152만 1,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운영경비율을 요거는 인정을 해주세요. 우리가 아주 전략하고 해서 우리가 낭비 없이 쓰는 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목표이익은 인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8,042만 1,000원의 견적서를 내서 우수리는 그럼 뗍시다. 그래서 8,040만 원에 납품을 했다. 그러면은 목표이익보다는 약간 내려가지만 699만 4천 원의 이익을 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노력을 얼마를 더 해야 돼? 2.5%만 더 노력을 해보자. 이건 재고 회전율로 접근을 했습니다. 재고 회전율을 향상시킨다. 재고 회전율 상승 방법에 대해서는 밑에서 표현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이게 판매 단가가 상승 효과를 내 가지고 8,239만 5천 원에 판매가 되는데 운영 경비가 조금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757만 4천 원으로 목표 이익보다 더 이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개별 회사 얘기할 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글로써 정리를 해보면은 구매회사 담당 부분은 충분히 골든 회계로 무장하여 납품 단가를 내고할 필요가 있다. 상대 회사의 재고 증감을 고려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현실적으로도 그렇지 아니한가. 구매 측에서 납품회사의 재고 증감 여부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가 회계 견적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만약 납품회사의 재고가 감소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다면 내고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논리는 과잉 생산 덤핑하는 중국 국가자본주의에는 적용될 수가 없죠. 그들은 과잉 생산하고 과잉 재고를 가져가지고 결산을 하면은 이익이 난 것처럼 하는데, 거기다가 덤핑 판매를 하고 국가 보조금까지 받는 국가 자본주의에는 이런 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혼입은 기간 만친 한국 이재명 정권 국방정책은 신기축인가? 엿보이는 정권 레거시, 전 정권 레거시, 내건 투트랙 어프로치의 정책. 요시나가 겐지가 웨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2025년 서울 안보대화와 한일 방위장관 회담, 우리나라 내부 언론 뉴스에서는 크게 뭐 이슈화해서 보도된, 그러니까 상위 노출이 안 되는 뉴스죠. 9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2025년 서울 안보대화 SDD, 서울 디펜스 다이얼로그는 한국이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상징하는 중요한 외교 무대가 되었다. 68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1000명 이상이 참석한 회의는 지정학적 도전 극복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을 주제로 분열과 대립이 심화되는 국제사회의 다자 협력 가능성을 탐색했다. 한일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일 협력의 지속을 확인하고 AI, 무인, 우주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SDD 2025에서는 한일회담 이외에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사위원장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의 국방장관과 양장회담이 또한 행해졌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도 글로벌한 다층적 군사외교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이 가교 외교를 넘어 기술 혁신을 이끌 규범 설정 외교의 전개를 모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의 현충원 방문은 양측 관계자가 상대국에 순수히 경의를 표하는 관계 구축이 전후 100년을 향해 요구될 것이다. 그러면은 일본은 신사인가요? 신사의 그 위패를 모셨으니까 한다 그러면은 그 한국 그 방위상도 참배, 보통 그 국립묘지 이런 데 가서 헌화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일본은 그거까지를 요구하는 것 같네요. honeymoon 기간 마친 이재명 정부 평가. 9월 11일, 그게 이상하게 또 9.11이 됐네. 출범 100일을 맞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첨단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내세웠다. 객관적으로 보면 미일과의 관계 개선, AI와 방위산업에 대한 중점 투자 등 윤 정부의 레거시 정책이 그냥 이어오고 있을 뿐이다. 허니물 기간을 마친 이 정권의 진가가 그래서 사실은 궁금하다. 어프로이저의 정치를 알고 보니까 윤 정권 레거시가 그대로 그냥 넘어온 거 아닌가 배,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과학 하는데 정치부터 과학적 사고방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과학적 사고방식에 의한 논리 전개를 해봤는데 정치부터 과학적 사고방식이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이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윤적폐몰이 합리적이지 않고 그런 거죠. 과학적 사고방식 앞에서 얘기한 숙청공포의 공직사회 흔들, 전성모, 최은서, 임준환 세 기자가 달라붙어서 뉴데일리 경제에 9월 17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감사원 40명 규모 TF 구성의 문정부 비리감사에 대한 역감사.
행안부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대상 계엄동조 의혹 조사. 보훈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예산 집행 및 복무 실태 등 감사. 정권 바뀔 때마다 뒤집히는 정책, 공직자들만 적폐몰이. 희생양 공무원들 정권 바뀔 때마다 감사받으면 일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등 각종 감사를 겨냥한 역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7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5일 밤 감사관 40여 명으로 구성된 운영혁신 타스크포스를 만들어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정상호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이 가칭 감사원 정상화 TF를 구성해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감사 운영상 문제점을 규명하고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지 닷새 만이다. 취임식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면 될 것이라며 감사관들에게 대한 처벌도 예고하며 불행하게도 지난 정부에서 우리 감사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 이 밖에도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윤정부 때 진급한 1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퇴직서를 제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거를 들으면서 참 한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무원들은 감사원은 통치행위와 법치행위, 감사원은 법치행위만 감사하는 거죠. 이 정권의 그 통치행위는 감사 영역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정권이 영혼 없는 공무원들에게 신념이란 잣대를 들이댔다. 이게 신념이라는 표현이 사상 아니에요, 사상. 트럼프의 숙청 혁명반은 진짜였다는 것이 밝혀지네요. 오해였다고? 아니었는데 지금 봐서는 이거는 이제 뭐 인민재판 하겠다는 것 같이 들립니다. 공무원들은 시킨 일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뭔 죄가 있어요. 정치 권력을 가진 애들만 권력투쟁으로 밀어내면 그만이지. 그 밑에 있는 공무원 애들은 왜 자꾸 흔드냐. 공무원들이 사상을 좌빨로 다 바꾸라는 얘기냐. 그런 애들만 공무원을 쓰겠다. 그럼 공산당 만들지 그러죠. 이렇게까지 이런 것이 이제 인신 공격적인 아까 맨 얘기한 이런 표현이 허위 정보다 또 그다음에 가짜 정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난무하게 되는 거겠죠. 공격을 하려면은 저 같은 늙은이 공격해봐야 뭔 이득이 있겠습니까만은 미 자동차 부품 세관세 검토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일본 로이터의 일본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로이터라든지 세계적인 유명한 그 통신 언론 이런 그 한국 지사들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올라갔다 뭐라고 하더라도 세계적인 언론의 그 한국 지사들이 이렇게 그 네이버 뉴스에 그 올리는 그런 날이 좀 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판으로 이 사람들은 내고 있거든요. 미 상무부가 16일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앞으로 몇 주 안에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검토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질 전망이다. 상무부는 15일 국내 자동차 업체와 자동차 부품 업체, 업계 단체가 지금까지 관세 대상인 자동차 부품에 더해 수입 부품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었다.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면 81조 원의 불합리한 투자를 백지화할 정도의 기계를 일본 정부가 보여주기를 바란다. 댓글 또 하나의 댓글은 업계로부터의 요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 자동차 부품은 타이어 이외에는 일본, 유럽이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 자동차는 그 외국 브랜드로는 미쉐린 이런 게 유명하죠. 브렉스톤이라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융회사도 있지만 브렉스톤 타이어라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른바 도요타 코미야 대표적인 것은 자동차 브레이크에 미쓰비시 전기, 히타치 등이 센서나 제어 관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은 AI 대국인 미국에서도 없다. 예를 들면 보도에 있던 넥서스의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수출의 과세분 가격 인상에도 구매 의욕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한 도요타의 판단이 틀림이 없다면 점점 미국 차는 비쌀 것으로 예상되어 부품 관세의 메리트는 적다. 이렇게 예상하는 댓글을 올렸는데 전문가적인 냄새가 나네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가 현지 자동차 공장을 만들면 사실상 부품회사도 거의 따라갑니다. 그 주변에 그 부품회사들을 또 따라가서 현지 공장을 또 만들거든요.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빨리빨리 납품하고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성차 공장이 조립 중심입니다 말이에요. 현대차 공장이면 조립 공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조립 공장. 그러면은 부품회사들이 그 근처에 있어야 빨리빨리 납품을 할 수 있으니까 따라가게 돼 있는데 그 나머지 못한 거는 또 수입을 한다 이거죠. 그런 것까지 해서 더 옥죄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앞서도 그 원가 세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원가 세계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아니냐. 관세 정책을 추진한 뭐 마이런이라는 그 소장 경제학자 FED에 가서 일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저처럼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모를 거예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저는 골드랩 박사라 한테 직접적은 하지만 간접적으로 그 서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독학이면 독학이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선구자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과 학습을 해가지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악의 제국으로 가는 거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이 개도국 내지는 글로벌 사우스 뭐 이런 등등의 악의 제국으로 될 것이다. 스타워즈에 우리는 그 연합군으로 알았었는데 아니올시다가 됐네요. 미국이 그 검은 그것은 악의 제국의 상징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 외교부 장관 정상회담으로 시진핑의 서울 방문 경로 원활하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가 9월 15일 날 보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한국 외교부 성명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10월 31일과 11월 1일에 열리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자 한국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계획을 논의할 예정. 시진핑 주석의 에이펙 정상회담 참석이 확정되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
미국과 동맹을 맺은 이명박 대통령과 전임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상황이 악화됐고 주중 한국대사의 자리는 1월부터 공석이었지만 한국 언론에 따르면 동아시아 문화센터 소장이자 고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현 씨가 곧 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 이 친구인데 이 친구 맞을 거예요, 이 친구. 요즘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조금 늙어 보이던데 노 대통령은 1992년에 중국과 한국 간의 외교 관계 수립을 감독했다. 노재현은 2021년에는 한국 외교부 산하 한중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위원회 사회문화 국가과학위원회 위원장을 또 했었다. 중국과 관계된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1997년에 이게 퇴임해서 어느 자리에 노태우 대통령 날씨가 겨울에 가을에 찍은 코트를 입고서 어떤 또 추종자가 할매가 이 껍슬껍슬 아주 전형적인 한국의 아줌마 머리네요. 김옥숙 여사의 단추를 잠가주는 그런 장면이 또 춥다고 아우 추신데 이러면서 이런 사진을 또 게재를 했네요.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사히는 보도. 호미야 칸타로 이것도 로이터 일본판에서 9월 17일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은 아마도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스라엘의 태도가 굳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미확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수요일에 보도.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여러 정부는 이번 달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스라엘의 영토 내 행동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회의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국가 해법에 관한 9월 22일 회의에 불참할 예정. 이게 우리나라가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달인가가 의장국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학살 국가로 인정 학살 국가로 그렇게 입장을 취하려는지는 모르죠. 7개국 그룹 내에서 독일과 이탈리아 관리들은 팔레스타인의 즉각적인 인정을 비생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G7 모두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 독일과 이탈리아 2차 대전의 동맹국이었던 여기 플러스 일본이죠. 플러스 일본. 한번 전쟁에 진 경험이 있는 일본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2차 대전의 주범 범죄국이라고 부르는 독일과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일본은 같은 색깔이구나 이런 거를 느낌을 봅니다. 한번 전쟁에 패해본 분은 이긴 자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앞설 겁니다. 그 심리를 이해를 하세요. 우리나라 같이 공짜로 자유를 얻은 나라는 그런 패배를 아직 맛본 적이 없죠. 한국전쟁으로 공산화되려는 거를 미국의 힘에 의해서 막아져 가지고 지금까지 번영을 해왔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해는 못할 거예요. 일본과 EU가 협력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이런 전쟁이란 측면에서는 입장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은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가자시티 공세 본격화, 민간인 수십만 아비규환석 비난 행렬, 최석진 기자가 위키리크스 한국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탱크 전투기 동원 대규모 공격, 도심 잇따라 파괴, 주민 40만 명 이상 탈출, 해안도로 교통마비,
죽음에서 또 다른 죽음으로 피난민 절규, 하마스 대원 3,000명 추정, 민간인 피해는 불가피하다. 자, 이런 사진만 가져왔는데 밤에도 피난 그 좁은 길을 통해 가지고 남쪽으로 이집트 국경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그 피난지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은근히 압력을 주고 있죠. 이집트에서 그 난민을 수용을 해라. 우리가 잘해줄게. 그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한테 주자. 이런 것 같아요. 근본적인 거는 가자 지구 앞바다에 천연가스 유전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게 진짜 핵심 원인일 것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가 먼저 공격했다는 것도 잊지 맙시다. 이스라엘 국민을 죽이고 인질을 잡아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이상은 못 당하겠다. 완전히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를 발본색원에서 싹쓸이하겠다는 네타냐후의 정책을 잘못됐다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 민간의 희생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우리는 6.25 전쟁 때 민간인 희생도 엄청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뭐 그런 역사적인 전쟁 경험이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 등 이런 거에 대해서 인간주의적인 뭐 표현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우습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F-22 랩터 가장 긴 AIM 120 AM 램샷 기록 토마스 뉴딕이 더 워전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사일 제조업체 이시온에 따르면 미 공군 F-22 랩터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AIM-120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M람 발사를 달성했습니다. 레이더 유도 무기를 발사했을 때 전투기가 목표물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이정표는 AM-램 능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발전에 발맞추기 위해 미군 전역에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불활성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랩터 22에 장착돼 가지고 발사되는 장면, 또 이 미사일을 장착해서 전투기가 날고 있는 배면을 찍혀진 그런 사진을 게재를 했네요. 1EU 배터리 관련 단체 배터리 공급망 강화, 양해각서 재활용 등 일본 유럽 연계로 중한에 대항. 일본 자동차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의 전지 관련 업체 3단체는 15일 전지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협력에 관한 각서를 오사카 시내에서 교환했다. 파나소닉 에너지의 스미노에 공장, 동시 스미노에구에서 무토 요치 경제산업상과 유럽위원회의 세주른의 상급 부위원장이 서로 만나 서명식을 열었다. 수평 리사이클에 관해서는 사용이 끝난 전지 재료를 새로운 전지 재료로서 재이용하기 위해 전지를 해체, 분쇄, 열처리하는 분말상의 리사이클린 중간재 블랙 매스에 포함되는 리튬이나 니켈 등의 분류 기준의 표준화로 서로 협력한다. 한편 중국이나 한국계 기업이 글로벌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다. 장래에 큰 과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전지 리사이클이나 인재 육성 등의 분야에서는 1EU가 제휴하는 것으로 반격을 도모한다. 누구한테? 한국과 중국한테. 그래서 이런 물음을 던지고 싶네요. 한일협력은 어디로 갔니? 한일협력 한다면서 이런 거는 또 왜 한국을 견제한다고 유럽 애들하고 또 손을 잡냐? 난 이런 게 일본이 그래서 가끔 가다가 신뢰가 가더라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이유시장이 또 아쉽기도 하겠지. 이유시장에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 그렇기도 하겠고, 모든 것은 설명하는 것은 돈이 되냐 이런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리사이클링 하면은 저는 생각나는 게 고려안밖에 없습니다. 고려안한테 맡기면은 리사이클링에서 리튬이나 니켈이나 이런 거 다 그 열처리 분쇄 뭐 하는데 깨끗하게 순수한 그 금속을 얻기 위해서는 재련이라는 과정을 겪어서 나오게 만들면은 이 양질의 그 비철 금속 등을 그 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기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해 시설 이런 게 잘 돼 있어야 되고요. 네. 공해 방지 시설. 호주 기자 불편한 질문에 트럼프 당신 호주에 피해주고 있어. 정봉호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거의 주먹 하나 그냥 칠 자세로 기자한테 달려 들어가는 트럼프 아저씨네요. 이 정도면은 그냥 보통 주먹 날아가는 마음일 것 같네요. 현직 대통령의 사적 기업 활동 묻자 발끈. 당신 지도자 올 텐데 나쁜 분위기 조성.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LG전자 전사차원 희망퇴직 만 50대 이상 저성과자 대상 이호준 기사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중국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LG전자도 한번 분석을 해서 그 영업 추이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50대 이상 저도 그 2000년대 초반에 50대가 됐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 고임금자라고 해가지고 이 명예퇴직을 그냥 해고당했다고 그냥 나오는 분위기였어요. 다 나누는 게서 위로금도 조금 받고 나왔었죠. 벌써 20년이 돼가네요. 참 세월 빠릅니다. 그동안에 저는 뭐 했나 모르겠어요. 늑대와 개는 템플릿 자료로 계속 좀 소개를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다. 그러나 나는 얻은 건 자유다. 그래서 늑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